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이제 결과를 기다릴 뿐이다. 천혜리가 리그스컵 3차전을 마친 뒤 남긴 이 한마디는 단순한 소감이 아니었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그 월드컵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속한 대한민국 대표팀이 겪었던 그 처참한 기다림의 상황을 이번엔 손흥민이 속한 클럽 LAFC가 그대로 재현하게 된 겁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LAFC는 분명히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3차전 상대는 멕시코 클럽 케레타로. 이 경기에서 승점 3점만 챙기면 8강 진출은 그대로 확정이었습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는 아주 단순한 방정식이었습니다.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전반 11분 만에 그 단순한 방정식이 무너졌습니다. 수비진의 안일함이 빚어낸 어처구니 없는 실점. LAFC 벤치 쪽에서는 이 실점을 두고 LAFC 수준에 맞지 않는 수비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약팀을 상대로 볼터치를 너무 많이 가져가다가 생긴 너무나 순진한 실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LAFC 스스로도 상대를 약팀이라 단정짓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득점으로 손쉽게 끝낼 수 있는 경기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토스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경기를 안정적으로만 마무리하려 했다는 겁니다. 후반전에도 역전을 노리라는 지시가 아니라 오직 한 골만 채워서 무승부로 끝내라는 지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경기들의 상황까지 미리 계산해 넣은 철저한 예측이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그 순간 이미 톨루카는 댈러스를 상대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산토스 감독은 톨루카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고 그 다음날 열리는 두 경기 중 적어도 한 경기는 LAFC가 원하는 결과로 흘러갈 것이라는 데 도박을 걸었던 겁니다. 두 골이냐 한 골이냐 그 숫자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 보유한 자원으로 시즌 전체를 버텨내야 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사고가 나서도 안 되고 무리를 시켜서도 안 된다는 걸 산토스 감독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주말에 열리는 샌디에이고와의 홈 경기가 훨씬 더 무겁게 다가왔던 거죠. 만약 케레타로전에 모든 걸 쏟아붓고 정작 리그 경기에서 참사를 겪게 된다면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이미 손흥민을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풀타임 출전시킨 것부터가 무리한 선택이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경기 중 계속 햄스트링을 만지며 정상적으로 뛰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분명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산토스 감독은 공식 인터뷰에서 LAFC의 스쿼드가 너무 얇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다른 팀들처럼 자유롭게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대회를 동시에 소화하기엔 벅찬 전력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변명이기도 합니다. LAFC가 강팀이라고 하니까 다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준으로 LAFC가 정말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같은 팀입니까? 막상 경기를 뜯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로테이션을 돌릴 때마다 기대치가 뚝 떨어지고 후반에 교체 카드를 쓸 때마다 또다시 기대치가 뚝 떨어집니다. 인터 마이애미 하나만 비교해봐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메시, 데파울, 카세미로를 보유한 데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연봉 80억 원 정도를 받았던 선수였던 에이징 커브도 아직인 레길론까지 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엔 네이마르 영입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히 살아 움직이는 클럽입니다. 그런데 LAFC는 손흥민을 영입한 이후로 오히려 제자리 걸음처럼 보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던 아르헨티나 출신 선수는 작년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을 통째로 날렸고 아직도 그라운드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쳐도 공격진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그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부안과 손흥민을 제외하면 믿고 맡길 만한 득점원이 사실상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무조건 산토스 감독 편만 들어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차라리 미드필더 숫자를 늘리고 부안과 손흥민을 투톱으로 세우는 경기를 좀 더 늘렸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술적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산토스 감독은 시즌 초반부터 정통 스트라이커의 부재를 계속 언급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통 스트라이커 영입을 고려해 볼 법도 한데
정작 이 타이밍에 LAFC가 꺼내든 카드는 전혀 예상 밖의 윙어 영입이었습니다. 이름은 지프. 나이는 23살입니다. 독일 U21 대표 출신이고 바이에른 시절에는 1군 데뷔전이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마인츠를 거치면서 128경기에 나서 22골 7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스탯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 대부분이 분데스리가 하위권, 사실상 2부 리그급 무대에서 쌓은 커리어입니다. 그래서 MLS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당장 얼마나 통할지는 솔직히 미지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나이가 어리고 측면과 최전방을 오갈 수 있는 멀티자원이라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부안과 손흥민에게 쏠려있던 부담을 나눠줄 로테이션 카드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23살에 신장 180cm, 구단주 말로는 빠르다고 하는데 이 영입의 진짜 의도는 어쩌면 부안의 과부하를 막으려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득점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철저히 선수 로테이션에 초점을 맞춘 선택으로 보이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LAFC에 진짜 필요한 건 정통 스트라이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규성 선수가 유럽에서 끝내 자리를 못 잡을 거라면 차라리 LAFC 같은 팀에 가는 게 딱 맞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지프의 영입으로 손흥민의 출전 시간은 한결 더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프가 최소한 평균 이상을 해준다는 전제가 붙긴 하지만요. 정말 강팀이라 불리려면 공격수 3명이 평균적으로 두 자릿수 골은 넣어줘야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LAFC에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현실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LAFC가 폴 포그바를 영입할 수 있는 구단이라는 기사가 터졌습니다. 폴 포그바. 맨유 이적 당시 1억 500만 유로, 구단 역사상 최고액을 찍었던 바로 그 선수입니다. 프랑스 대표팀 소속으로는 2018 월드컵 우승까지 경험한 인물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유벤투스로 복귀했지만 부상이 끊이지 않았고 복귀를 준비하던 중에는 금지약물 복용 징계까지 받으면서 선수 생명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벤투스와 결별하고 자유계약 신분이 됐다가 모나코와 손을 잡으며 3년 만에 그라운드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리그 출전은 단 6경기가 전부였고 또다시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 방출 통보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런 선수가 만약 LAFC로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성기의 폴 포그바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고 개인기만으로는 큰 힘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리몸 딱지만 벗어던질 수 있다면 LAFC로서도 확실히 어깨를 펼 수 있는 영입이 될 것입니다. 케레타로전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부차기까지 끌고 간 데에는 마르티네즈의 활약이 컸다는 사실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시스트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골을 못 넣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플레이하다 보면 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마르티네즈가 키패스에 더 집중할수록 LAFC의 공격은 한층 더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격진이 보강된 상태로 LAFC는 리그스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 8강에 진출한다면 LAFC는 다음 주에 다시 평일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클럽 아메리카 대 오스틴, 크루즈 아술 대 시카고 경기에서 둘 중 한 팀이라도 탈락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LAFC 선수들은 바로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 김민재가 월드컵 비하인드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 떠오릅니다. 한국이 처한 상황 때문에 다른 경기들을 더 집중해서 보게 됐다고, 인생에서 처음 겪는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와 오스틴이 멕시코 강팀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LAFC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우선 두 팀은 서로 무승부만 해도 네 팀 모두 8강 진출이 확정되는 구조였습니다. 거기다 멕시코 두 팀은 설령 패배하더라도 이미 8강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겨야 하는 겁니까? 클럽 아메리카는 이기든 지든 LAFC를 만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8강에서 어느 팀을 만나든 큰 상관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반대로 시카고와 오스틴 입장에서는 얘기가 달랐습니다. 패배만 하지 않으면
그대로 8강 진출이 확정되는 상황. 레반도프스키 같은 선수 입장에서는 이적 후 첫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동기부여는 확실했습니다. 클럽 아메리카 대 오스틴 경기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클럽 아메리카가 경기를 완전히 압도했지만 좀처럼 득점이 터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틴 관중들은 이 경기에 진심이었고 경기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반전은 양팀 모두 무득점으로 끝났습니다. 역시나 하는 분위기였는데 클럽 아메리카가 후반 시작 3분 만에 오른쪽 측면 공격이 통하면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흐름대로라면 LAFC는 실시간 4위로 8강 진출이 유력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반대편 시카고 경기장 쪽은 오히려 더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후반 66분 오스틴이 갑자기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찬 듯한 느린 슈팅이었는데 골키퍼가 손도 대지 못하는 지점에 그대로 꽂혀버렸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동점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LAFC의 8강 진출 희망도 함께 끝나버렸습니다. 양팀 감독은 편안한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카고 쪽 경기는 전반전엔 싱겁게 흘러갔습니다. 후반 들어 레반도프스키가 아슬아슬한 오프사이드 골을 터뜨리며 뭔가 사건이 벌어지는 듯한 분위기가 잠깐 흘렀습니다. 크루즈 아술은 공격 4명에 수비 1명만 남겨둔 채 득점 직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슈팅 기회를 양보하듯 미루기만 하다가 허탈하게 득점 찬스를 날려버렸습니다. 이거 정말 짠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시카고는 오히려 후반 67분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쯤 되면 굳이 끝까지 보지 않아도 결과는 뻔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리그스컵 일정은 그대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LAFC는 오직 리그 경기에만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된 게 나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까지 기분이 나쁜 걸까요? 정말 왜 이렇게까지 기분이 나쁜 걸까요?